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는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박스를 챙겨주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황당한 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가게를 나간 아이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죠. 원래 이 근방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폐지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날아드는 험한 말과 손가락질에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제가 급히 뛰어가 두 사람의 사이를 막게 됐죠. 우선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보내드린 다음 놀란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려와 진정할 수 있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어요.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된 아이에게 말을 걸게 됐죠. 다행히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저의 질문에 대답해줬습니다. 이제 진정이 좀 되니? 내가 먼저 이야기해줄 걸 그랬다. 이쪽에 폐지 때문에 종종 다툼이 있거든. 저 그래서 말인데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요. 어딜 가든 비슷할 거야. 이 동네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 다들 그 일이 유일한 생계거리라서 예민할 거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니? 일은 별로 안 힘든데 나 혼자서 주방일하고 홀업무까지 하는 건 벅차거든.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어떻겠니? 제가 여기서요? 잠깐 일해줘도 되니까 가게가 바쁜 시간에만 일해줘도 돼. 그래도 아마 폐지 줍는 것보다는 벌이가 괜찮을 거야. 어때? 일해볼래? 전 좋은데 생각해볼 게 좀 있어서요. 혹시 내일 대답 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하루 정도 고민할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저로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가게에 딱히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아이가 너무 딱해 보였고 또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하늘나라로 간 제 딸 혜미가 떠올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그날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딱 그 여자아이 또래 정도 됐을 것 같아 항상 딸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게 아이에게 대답을 하루 뒤에 듣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마저도 아이가 거절을 하면 그땐 어떡하나 싶었어요. 아이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마음이 쓰일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다음날 찾아와 제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죠. 시간은 제 쪽에서 편한 시간대로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에 아주 잠깐 밖을 나갔다 와도 되냐는 말을 했죠. 손님들이 몰리는 피크 시간이라고 해도 저 혼자 응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소정이는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정이는 정말 열심히 가게 일을 해줬어요. 잠깐 쉬라고 해도 항상 가게의 미비된 부분을 정리해주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줬죠. 그런데 함께 일을 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이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로 개인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면 몇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도움을 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소정이의 집안 사정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를 하게 됐죠. 저 사장님. 그래, 소정아. 왜? 저 혹시 음식 남은 거요. 영업 끝나고도 남아있으면 좀 싸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 근데 네가 가서 먹으려고? 네. 제가 주는 돈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은 건지 소정이는 매일같이 남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제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눈앞에서 음식들만 가지고 가니 마음이 더 불편하더군요. 결국 나를 잡아 퇴근하는 소정이를 따라가게 됐죠. 그런데 소정이가 인근의 건물이라고는 없는 곳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곤 컨테이너 앞에 멈춰 서더니 그 허름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전 안쪽 상황을 보기 위해 컨테이너 근처로 접근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집안을 허락도 없이 염탐한다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자신에 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소정이를 돕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곳이 소정이가 지내고 있는 집 같았습니다.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얼핏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때 안쪽에서 소정이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소정이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목소리가 들리는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소정이는 자신이 싸온 가게 음식을 다른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먹이고 있었어요. 소정이가 음식을 건네주고 있는 사람 역시 몸이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정이가 마시는 물을 가지러 오려 자리를 비켰을 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평생 찾고 있던 사람이자 꼭 다시 만나 제 잘못을 빌고 싶었던 사람. 바로 제 아내가 그곳에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깡마른 탓에 얼굴이 많이 변해 있긴 했습니다만 아내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순간 이성을 잃게 된 저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오열하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 맞아? 정말 당신 맞는 거야? 여보. 사장님께서 여길 어떻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당신을 혼자 둬선 안 됐는데 남은 당신이라도 잘 챙겨야 했는데 나 당신 원망 안 해. 아니, 나 당신 원망할 자격 없다는 것도 알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알아. 햄이 그렇게 보내고 나까지 감옥에 가니 당신 혼자 버티기 힘들었겠지. 그냥 당신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싶었어. 그때 내가 당신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아내는 갑자기 뛰어들어와 잘못을 빌고 있는 저를 보고 엄청나게 놀란 듯 보였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말없는 아내를 보며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놀라게 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는 소정이를 포함해서 말이죠. 내가 너무 갑자기 들어왔지? 미안해 여보. 미안해 소정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건가 하면 우선 당신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건 아니야. 나도 방금 창문 너머 당신 얼굴 보고 알았어. 소정이가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소정이가 좀처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쉬는 시간마다 어디 다녀오기도 하고 일 끝날 때쯤 가게 남은 음식도 싸가지고 가고 소정이가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싶었어. 무슨 상황인지 알면 필요한 도움을 주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 뒤를 쫓다가 당신을 보게 된 거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감정이 치우쳐서 너무 막무가내로 들어왔나 보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정이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너무 성급한 등장이라고 생각한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봤자 저는 아내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으니 말이죠. 미안해하며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려던 그때 소정이가 입을 뗐습니다. 아줌마, 사장님,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채로 보내실 거예요? 여태 사장님, 아니 남편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마음 털어놓으세요. 소정이가 아내에게 하는 외침을 듣게 되니 그제서야 궁금한 점들이 여러 떠오르게 됐어요. 소정이와 아내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고 아내는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지, 또 방금 전 소정이가 말한 아내의 마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컨테이너를 나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표정한 모습의 아내 얼굴은 그 사이 변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아주 조금씩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여보, 당신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전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야.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내는 결국 조금씩 흐르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됐던 우리는 시간이 흐르자 눈물을 멈추고 조금씩 진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아내에게 제가 몰랐던 일들을 듣게 됐죠. 아내가 저를 떠나게 된 건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곁을 떠나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 건 아내였지만 그 선택을 강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 수감 생활 뒷바라지하는 게 힘들어서 떠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절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당신 핏줄도 아닌 혜미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한테. 나 당신이 무기징역이 돼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해도 끝까지 뒷바라지 하려고 했어. 아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수감 생활 초반에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했었던 거고. 그런데 당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자마자 시부모님께서 날 괴롭히기 시작하셨어. 당신도 기억하지? 나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던 거. 시부모님께선 교도소에 당신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했다고 생각하셨어. 또 당신이 교도소에 들어간 일이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셨고.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당신과 만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혜미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테니까. 하여튼 그 시간이 좀 길었어. 아버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날 괴롭혔던 시간이.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일하는 곳으로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죄책감을 심어주셨어. 집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때 평생 들어도 다 못 들었을 욕을 들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버티려고 했어. 당신을 위해서. 출소하고 나왔을 때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신 곁에서 떠나라고 하시더라. 내가 당신 곁에 붙어있으면 계속 안 좋은 일만 발생한다고. 당신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 처음에는 그런 말 전부 신경 쓰지 않고 버티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쉼없이 계속 듣게 되니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 정말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 거기다 그때까지 아버님, 어머님께서 나한테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르시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니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당신 행복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떠난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번 돈을 아버님, 어머님께 보냈던 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님,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더라고. 그때 예상했어.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겠구나. 그래서 당신 출소하면 만나러 가볼까 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말이 있더라.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그 말. 그래서 당신 앞에 안 나타나기로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됐네. 미안해. 말도 없이 떠나버려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내를 못마땅해 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나 싶더군요. 아내가 면회를 올 때마다 마냥 그 순간이 반가워 아내가 그늘진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제가 원망스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소정이랑은 무슨 사이인 거야? 소정이는 내가 집을 나오고 한참 뒤에 만나게 됐어. 내가 이전에 생활했던 곳은 당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연고가 없는 곳에서 지내게 됐는데 일하는 중간중간 소정이가 눈에 띄더라고. 그때 소정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한테 방치와 학대를 당하고 있었거든.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알아도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되더라. 당신도 똑같았을 거야. 우리 혜미가 생각났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소정이를 도와주게 됐어. 그렇다고 그 집 부모에게서 애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일이니 내가 이것저것 챙겨주게 됐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사이가 됐지. 그러다 소정이가 성인이 됐을 때 더는 집에서 못 있겠다고 하는 거야. 괴롭힘을 더는 당하기 싫다고. 내가 이전부터 상황을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때부터 내가 보살펴주게 됐고. 그랬구나. 그런데 당신 여태 여기서 생활한 거야? 소정이가 보인 행동들 보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어디 아파? 아까도 소정이가 당신한테 밥을 먹여주는 걸 봤거든. 지금 봐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아니야, 나 건강해. 지금 잠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나는 건 오늘 이 시간까지만 하자. 할 이야기 있어도 소정이 통해서 하고. 그 사이 아내는 감정이 진정된 듯이 저와 다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때 소정이가 저에게 다른 진실을 이야기해줬죠. 아니에요, 아저씨. 지금 아줌마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줌마 좀 도와주세요. 아줌마 1년 전부터 투병 중이세요. 치료비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형편이 좋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저 보살펴 주시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시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제 몸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당장 급하게 끼니라도 해결하려고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줌마가 걱정돼서 쉬는 시간이면 집에 잠깐씩 갔다 온 거고요.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몸이 불편한 소정이가 혼자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이에게 사이버 대학을 다니게 하며 학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아내가 병이 생기게 된 거죠.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까지는 아니었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가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또 기본적인 움직임도 제한을 받아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몸이 악화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소정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큰 도시들은 일자리도 많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연계를 시켜주는 기관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은 작은 소도시다 보니 소정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줍고 전단지를 돌리며 다녔던 거죠. 소정이가 아니었다면 중요한 시기를 또다시 놓칠 뻔했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소정이를 돕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내는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 저희 부모님이 한 말을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죠. 여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 당신 탓 아니야. 잘못이라면 법을 어긴 그놈과 나한테 있다고. 오히려 당신은 피해자인 사람이지. 우리 부모님 그냥 누구한테 책임 돌리고 싶어서 탓을 하고 싶어서 당신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린 거라고. 그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불행해져.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혜미와 있었던 시간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인데 오히려 당신이 없어서 난 지금까지 불행했어. 다시 한번 내가 용서를 빌게. 다시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내 곁에 있어줘. 날 밀어내려고 하지 마. 난 당신 이렇게 사는 거 두고 볼 수 없어. 제발 우리 이제 그날 그 시간 속에서 그만 멈춰있고 새로 출발해보자. 남은 시간 우리 서로 행복할 수 있게 해보자. 응? 저와 소정이의 긴 설득 끝에 아내는 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열악한 환경인 컨테이너를 떠나 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치료를 이어가게 됐어요.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이 변한 것도 아닌데
확실히 건강해져 가는 모습의 아내를 볼 수 있었죠.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소정이도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저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다시 아내와 백년해로를 약속하게 됐고 소정이를 제 양녀로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소정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입양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마음 대 마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내는 완쾌에 가까운 몸 상태가 됐고 두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삶에 의욕이 생긴 덕분에 가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가게도 확장할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내와 제가 같이 가게를 꾸려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소정이가 종종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며 제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 아내와 떨어진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아내와 함께 또 소정이와 같이 보내게 될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다시는 이전과 같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저와 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곁에 계시는 가족들과 항상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겠고